법정은 부풍미연 출신으로 건한 초에 고향의 기근이 들자 같은 출신인 맹달과 함께 촉으로 들어가 유장의 소하가 됩니다. 하지만 중용되지 못하고 유장은 함께 큰 일을 도모하기에 부족한 군주라는 것을 알고는 매번 탄식하며 지냅니다. 그러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장송이 형주에서 조조를 만나고 돌아온 뒤에 조조와의 관계를 끊고 유비와 동맹을 맺자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유비에게 보낼 사자로 법정을 추천합니다. 법정은 무슨 연유에서였는지 사자로 파견되는 것을 사양했으나 결국엔 마지못해 가게 됩니다. 유장이 준 4,000명의 병사와 함께 법정은 유비를 영접합니다. 유비는 법정을 은희로 후대하고 정성을 다해 환대하였고 법정은 여타 인물들처럼 유비에게 빠지게 됩니다. 법정은 이때부터 유비를 자신의 진짜 주군으로 모시길 마음먹었고 유장에게 돌아와서는 유비는 웅대한 계략을 갖추었다고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합니다. 조조가 익주를 평정하기 위해 출병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장로를 견제해야 할 상황이 오자 장송은 유비를 맞이하여 장로를 공격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옳다고 여긴 유장은 다시 법정을 사자로 파견합니다. 법정은 유비에게 유장의 의견을 전달하고는 은밀하게 유장은 유약하고 장송이 내부에서 호응하고 있으니 공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익주를 평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연후에 익주의 풍성함을 기반으로 삼고 지세의 험준함을 이용하면 대업을 이루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라고 계책을 내놓자 유비는 옳다고 여기며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쪽으로 가서 광항군 부연에서 유장과 만납니다. 유비와 유장은 동맹을 맺고 유장은 유비에게 군사와 군자금, 식량을 지원해주고 유비는 장로를 공격하기 위해 광항군 감행현에 주둔합니다. 그런데 조조가 송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유비는 형주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라며 유장에게 군사 1만 명과 식량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장은 군사 4,000명과 절반의 식량만을 주어 유비를 분노케 합니다. 게다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있던 장송이 유비가 익주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지금 대사가 거의 이루어지려 하는데 어찌 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려 하십니까? 라는 내용의 밀서를 유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장송의 형인 장숙이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장송의 모의를 유장에게 일러바쳤고 장송은 유장에게 붙잡혀 처형을 당합니다. 이 일로 유비와 유장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비는 유장과의 전투에서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이 상황에서 정도라는 인물이 유장에게 유비는 들의 곡식에 의존하며 군에는 군수품이 없으니 파서와 제동의 백성들을 내수와 보수 서쪽으로 모두 내몰고 그곳의 창고와 들의 곡식을 모두 불태운 뒤에 보루를 높이고 해자를 깊게 파고 끝까지 버티면 100일 안에 유비군은 군량이 다 떨어져 달아나게 될 것이니 그때 공격하면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계책을 내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분노하며 법정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법정은 유장은 이러한 계책을 쓰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법정의 말대로 유장은 정도의 말을 듣고는 나는 적에 맞서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백성들을 움직여 적을 피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소. 라고 말한 뒤 정도를 내치고 그 계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뒤 허정이라는 인물을 박대하며 임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비군이 성도를 포위하였을 당시 촉군 태수였던 허정이 유장을 배신하고 성을 넘어 항복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붙잡혀 굴욕을 당하는 일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은 유비에게 허정은 내실이 없으나 천하의 명예가 높은 자입니다. 그의 명성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니 만약 그를 예우하지 않으면 천하인들이 공께서 어진 일을 천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공께서는 바야흐로 이제 막 대업을 시작하셨고 천하인들에게 일일이 이에 관한 일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니 의당 허정을 공경하고 중히 여겨 과거 연왕이 과계를 대우했던 일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소왕과 과계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연나라가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속국이 된 상태에서 왕으로 즉위했던 연소왕은 스승이었던 과계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에 과계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 이상의 극진한 대우를 한다면 이 소문이 널리 퍼져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연소왕이 이 말대로 하자 실제로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는 명장 아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 인물열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22년 법정이 유비에게 조조는 장로를 일거에 항복시켜 한중을 평정한 이후 그 기세를 이어 파촉을 침공하지 않고 하우연 장압을 남겨 주둔시킨 뒤 자신은 황급히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조조의 지모가 미치지 못하거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시 내부에 우환이 닥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하우연과 장압의 제약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장수들보다 낫지 못하니 군사를 일으켜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때에 이르러 농업을 일으켜 곡식을 쌓고 적들의 빈틈을 엿보고 기회를 노린다면 상으로는 구적을 무너뜨려 왕실을 받들거나 중으로는 옹주, 양주를 잠식해 영토를 넓힐 수 있고 하로는 영토를 굳게 지키며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계책을 진언했고 유비는 법정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제장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격합니다. 건한 24년 유비는 법정의 계책에 따라 장압의 진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하우연이 장압을 지원하게 해 하우연의 군세를 약화시킨 뒤 황충이 하우연을 공격하게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의 사령관인 하우연을 참수합니다. 이후 군대를 이끌고 온 조조는 이 모든 것이 법정의 계책임을 듣고는 나는 예전부터 유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 필시 남의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알았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여기서 조조의 발언에 대해 배송지가 직접 주석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촉과 한중은 수망치한과 같으니 유비의 지모가 어찌 이에 미치지 못하겠는가. 장차 계략을 펼치기 전에 법정이 먼저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무릇 좋은 모책을 듣고 실행하여 공업을 이루는 것은 패왕된 자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던가. 조조가 이를 남의 가르침으로 여겼다면 또한 용렬하지 않은가. 내가 보기로 조조의 이 발언은 아마 욕되고 한스러운 나머지 한 말로 사실을 헤아려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유비가 한중을 평정한 이후 한중왕에 오르고 법정을 상서령 혹은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20년에 법정은 45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법정을 평가하길 일의 성패를 보는데 뛰어나고 기획과 책산을 지녔으나 평소 덕이 있다 칭송받지는 못했다. 위나라 신하의 견주자면 정욱 곽고와 동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뛰어난 모사였으나 성격 부분에서 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법정이 처음으로 유장에게 임관하였을 당시 중용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함께 촉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포명이 바르지 않다고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가 입초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어 지위와 권력을 얻자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은혜나 눈을 흘기는 사소한 원한도 되갚지 않는 법이 없었고 자신을 회상한 자들 중 몇 명을 함부로 죽였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법정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다니자 어떤 이가 제갈량에게 법정이 촉군에서 지나치게 행동을 하니 주공께 여쭈어 그의 위엄과 권한을 억누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제갈량은 주공께서 공안에 계실 때는 북쪽으로는 조조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였고 동쪽으로는 송건의 핍박을 꺼렸으며 가까이는 선부인이 곁에서 병고를 일으킬까 겁내셨으니 그 당시 상황은 진퇴양난이나 마찬가지였소. 그러다 법정이 주공을 보좌하게 된 이후 주공을 높이 날게 하고 남의 제약을 받지 않게 했으니 어찌 법정을 금지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제갈량조차도 함부로 제약하지 못할 정도로 유비의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비가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시호를 내린 인물이 법정이었으며 유비는 법정이 죽자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위해 송건을 정벌하기 위해 나섰다가 일흥에서 크게 패하고 백제성으로 돌아왔을 때 제갈량은 탄식하며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능히 주상을 제지해 동쪽으로 가시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동쪽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필시 형세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제갈량의 발언을 보면 법정은 유비의 총애를 받은 만큼 유비가 판단을 내릴 때 큰 영향을 주는 인물임에 분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일화가 하나 존재하는데 유비가 조조와 한중에서 싸웠을 당시 형세가 불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퇴각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유비가 크게 화를 내며 퇴각하려 하지 않으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법정만이 아무 말 없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는 유비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를 본 유비가 효직은 화살을 피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법정은 공께서 친히 화살과 돌을 당해내시려 하는데 하물며 소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유비는 효직 내가 그대와 함께 물러나겠소 라고 말한 뒤 퇴각했다고 합니다. 법정은 제갈량과 개인적인 친분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잘 맞았고 제갈량은 늘 법정의 지모와 권수를 높게 여겼다고 합니다. 법정은 제갈량, 이엄, 유파, 이적과 함께 촉의 율령이 되는 촉과를 만들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아쉽게도 소실되어 후세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법정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젊었을 적 뛰어난 외모에 목소리가 웅장했다고 하며 주로 북방에서 활약하여 선비족과 오한족은 그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주요 군벌이 되었으나 말년엔 역경에 틀어박혀 지내다 결국엔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